예, 안녕하세요. 예, 오정윤 한국통사 35강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동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청동소신데 청동소 가운데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동복이라고 하고요. 부역의 세력의 지표 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요 유물이 동복이라고 하는 소시입니다. 형태는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황하 남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북방 민족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가야라든지 이제 남쪽에 신라까지에서 일관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부역의 지표 유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34강에서 철기 시대를 저는 부여시대다. 부여는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등장한 세력이다. 그때 이 지금의 통설에서 말하는 여기가 통설에서 고조선과 한사군, 위만, 낙랑군의 중심지라고 하는 이 통설에는 이미 여기는 세영동검의 시대다. 그러니까 이 북쪽은 이미 철기가 왔지만 여기는 세영동검이다. 그런데 남쪽은 마제석검이었다 이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왜 남쪽에서 철기가 들어오냐 이거죠. 이것은 바로 부역의 세력이 남쪽으로 가서 마한, 진한, 변한을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고조선의 해체 이후에 그 세력의 일부는 부여로 가서 철기 문화를 이어갔고 일부는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마한, 진한, 변한하면서 철기가 왔기 때문에 이 부여와 이 아래 변한의 철기는 위만의 철기로부터 들어온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헌사학에서 말하는 기준에서 위만으로 내려오는 고조선 계승론은 사실 근거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예전에 지금은 작고하신 최인호 하면 이른바 이제 이분이 그 일본의 이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나 우리 한국이 어떻게 문명을 그쪽을 만들었고 일본 천황계가 등장했는지 그런 다양한 것을 이렇게 르포 형태로 이렇게 다큐나 르포 형태로 이렇게 소개했던 분이 그 유명한 소설가 최인호인데 그분이 제4의 제국 가야를 쓰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역사 추적에서 3부작이구나. 3부작을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거기에서 주로 주목한 것이 바로 동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인호는 이 동북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날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 물론 이제 한자로는 내몽고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내몽고 박물관이라고 했지만 발음을 할 때는 내몽골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몽골 박물관에 직접 가서 전시관에 있는 여러 동복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다큐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이 다큐는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네이버 동영상에서 전편을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인호는 이렇게 제4의 제국이라는 책이 1, 2, 3권으로 되어 있고 다큐도 1, 2, 3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몽골 박물관에 가서 이제 여기 담당 큐레이터한테 물어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동복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동복 문화권을 이 큐레이터가 연구관이 설명하는 내용이 동영상에 있으니까 그걸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동복은 지역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기본형은 다 이렇게 통통합니다. 이런 형태는 신석기 시대 때 북방민족이 가지고 있는 대체적인 항아리 형태들입니다. 자, 이 형태를 기점으로 해서 고리가 위쪽으로 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말을 타고 다닐 때 그 말에 줄을 걸어서 달그락 매달고 다니는 용도. 그래서 북방민족의 투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리가 있으면 줄로 매달아서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북방계 기마민족의 유물은 저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건 이제 실크로드, 요건 이제 신강성 박물관이면 실크로드에서도 한점 서쪽입니다. 실크로드의 절반을 잘라도 서쪽에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위그르 자치구인데 그 박물관에 가면 실물 2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크로드 신강성 박물관에는 여기 고리가 마치 금관의 고리 같죠. 하여튼 그 금관의 고리 같은 것이 좀 단순화됩니다. 단순화되는데 이것보다 좀 더 단순화된 게 요겁니다. 가장 단순화된 거죠. 순서로 말하면 1형, 2형, 3형으로 변하겠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와 흉노에 있는 것은 받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리에 이런 양식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제2형은 어떠냐? 2형은 우리 이제 김해에 나오는 동복, 고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리가 이렇게 무지 단순화됐죠. 단순화되고 밑에 받침대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 실크로드의 동복은 끝이 이렇게 뾰족해서 받침대를 세웠다면 여기는 밑에를 평평해서 평평 밑으로 했죠. 그래서 일반 아무 데나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오르도스와 가에서 나오는 것은 받침대가 없으면서도 고리는 단순하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기형은 다 북방계 그릇, 신석시대, 청동시대 그릇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제일 잘생긴 객자연에 있는 청동, 동복, 그러니까 청동 항아리죠. 이것을 제가 여기다 표지로 둔 겁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자, 동복의 형태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동복은 쓰임새가 뭐냐 이거죠. 자, 쓰임새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KBS 역사 스페셜에도 이렇게 특집으로 방영을 했었는데 부여와 가야가 지역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리의 형태도 같고 몸통도 같고 받침대도 없죠. 평평미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형태는 다시 흉노와 연결한다면 흉노는 밑에 받침대가 있지만 고리는 똑같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고리가 같거나 받침대가 없이 평평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흉노는 이 중간 고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야 세력들이 대체적으로 이 흉노 지역에서 왔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이 흉노 지역에서 온 세력과 우리가 김씨, 박씨, 석씨 할 때 그 박씨 계열은 도대체 뭐냐? 다 고조선이라는 큰 문화 공동체 속에 박씨 세력들은 아마 제일 동쪽 지역이었고 신라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고 또 한쪽은 김씨는 가장 서쪽일 것이고 그 다음에 석씨들은 중간에 있는 해안가. 그래서 박씨, 석씨, 김씨는 어떻게 보면 고조선 문화 공동체의 제일 서쪽과 제일 동쪽과 전체적으로만 남쪽이 되겠죠. 왜냐 해안이니까 동해나 남해, 서해니까 이 세 개의 세력이 연합한 것이 신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야 세력의 이주 경로. 그러면 이 신라의 김씨들과 가야의 김씨 세력들은 같은 지역에서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어디냐? 지금의 만리장성이 있는 그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있는 세력은 누구냐? 당연히 흉노족 부역에 있겠죠. 그 부역의 가운데 일부는 고구려가 되고 일부는 부여가 되고 일부는 백제가 되고 일부는 신라로도 온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도 이런 다양한 세력의 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구려를 구성하고 있는 연합들이 별개 종족이냐, 그게 아니고 더 넓게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역사 공동체 속에 있는데 그 고조선의 역사 공동체에는 우리 예족, 맥족, 한족처럼 주체 종족이 있고 그 주체 종족의 외부에 있는 친연성이 그래도 좀 멀어져도 고조선의 역사 공동체, 그러니까 흉노 같은 것이 대체적으로 고조선의 역사 공동체의 제일 서쪽에 있어서 고조선과 친연 관계가 가장 그래도 먼 쪽에 속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용도는 이미 이제 이 시대가 철기로 오기 때문에 이제 다른 모든 무기나 농기구는 다 철제로 바뀌는데 어떠한 부족의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은 여전히 청동시대 것이 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마치 선조들이 쓰고 있던 권력의 상징, 그게 뭐겠어요? 거울, 검, 방울과 같은 거죠. 이런 것들 가운데 또 하나의 상징이 바로 이 동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복이 부족회의의
술잔이어졌지 않을까. 그래서 화백회를 할 때 이 동복은 형태로 봐서는 독주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독주를 담아서 둥글게 앉아서 쿠릴타이어와 같은 화백회의를 하면 서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회의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가서 술 한잔 마시고 또 협상을 하죠. 또 깨죠. 그럼 또 술 마시고 협상하고 술 마시고 협상하다 그날 협상이 깨지면 다음날 또 모이는 거죠. 또 모여서 그렇게 술을 권한히 하면서 완전히 서로 합의가 되면 이 동복에 있는 술이 전부 다 없어지죠. 그러면 그때 자기들 상징하는 말패가 있을 거예요. 자기 동물에다 낙인을 찍는 부족의 상징표, 그것을 전부 이 안에다 던진다는 거죠. 그러면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화백회의였다는 거죠. 그러한 부족회의에 쓰던 가장 상징적이고 권위적인 그릇이 아닐까. 그리고 여기 고리는 북방민족의 특징적인 유물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복이 왜 북방민족, 특히 흉노나 부여나 가야의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전체 종족 회의의 결정을 하는 그런 신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장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학설이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여기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부여와 가야와 흉노는 저 동복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가? 저것은 부족 간에 협의를 하기 위한 가장 신성한 그릇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역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을 우리는 동복 문화권이다. 그러니까 금관이 또 그런 권력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금관 문화권이 있죠.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흉노 선비들이 전부 다 금동관이나 금관을 썼어요. 물론 북방민족은 이미 금동관을 쓰고 금관을 넘어가지 않았죠. 그러나 신라는 금관으로 넘어갔지만,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금동관이 하나의 문화권이라면 금동관 이전에 또 하나의 문화권을 우리는 동복 문화권이고, 이것을 저는 부역의 세력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흉노 쪽에 속한 부여족은 흉노계 부여족이 되겠죠. 흉노계 부여족. 그러니까 흉노에 속한 부여족이 있을 것이고, 고조선에 속한 부여족이 있을 것이고, 이 여러 어느 세력에 이렇게 공집합적, 교집합처럼 부여계가 있는 거죠. 그 부여족 가운데 신라 가야는 김씨계가 바로 이 부여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 가야와 가야 김씨계, 신라 김씨, 가야 김씨계는 흉노 세력권에 있는 부여족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이 박씨들은 고조선의 부여계고, 고조선에 있는 부여족, 고조선계 부여족이고, 김씨들은 흉노계 부여족이다. 이런 세력들이 모여서 신라를 구성하는 이런 식으로 역사적 상상력과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역의 세력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도권은 흉노가 가질 수도 있고 고조선이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는 공통으로 부역계가 동복 문화권의 주도 세력이라는 것은 이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길림시 박물관이라든지 또는 내몽골 박물관이라든지 또는 요녕성 박물관에 가면 부여의 동복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가야의 동복이고 이건 부여의 동복이고, 그 다음에 이 서풍, 그러니까 길림성 박물관에 가면 흉노의 동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서풍인데요. 또 이 흉노의 동복은 내몽골 박물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림성 박물관, 그다음에 요녕성 박물관, 내몽골 박물관에서 공통으로 이거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면 세 개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느냐? 이 출토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내몽골 자치주에서 발견된 것은 내몽골 박물관으로, 그다음에 요녕성에 발견된 것은 요녕성 박물관으로, 그다음에 길림성에서 발견된 것은 길림성 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우리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걸 다 모아놓겠죠. 그러나 중국은 각각 출토된 지역의 박물관에 전시하는 게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 곳에 각각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은 저 서쪽에 있는 신강성 박물관에 있는 동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해서 실크로드의 가장 동쪽인 부여에서 중간에 흉노에서 저 멀리 신강성 박물관까지 걸쳐서 넓게 동복 문화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여에 동복이 출토되는 것은 모화산 유적입니다. 이 모화산 유적은 일반적인 무덤군이 아닙니다. 이 우리 동아시아는 아마 36강이 천손사상인데 거기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조상들은 자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손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천자와 우리 천손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했거든요. 저기는 천자니까 아들 자자고 우리는 천손이니까 손자니까 아들 자자고 높다고. 그것은 관점 자체가 아주 다른 겁니다. 중국의 천자는 하늘에서 그 조상님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명, 징조죠. 천명이 내려온 거예요. 그 천명을 받은 자를 천자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조상님이 직접 내려와서 혈통적으로 이 지상에 손자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의 사람과 결혼해서 손자를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혈연적인 천손이고 여기는 천명을 받은 천자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천손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조상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산상재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을 쌓고 여기에 재단을 쌓겠죠. 자, 그리고 지상에 내려오겠죠. 지상에. 그러니까 지상에 내려오는 건 당연히 지상에 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성은 둥글게, 연못도 다 둥글게 합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는 성은 네모나게, 그리고 연못도 네모나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가는 이 동아시아 최초의 우주관, 바로 개천설, 다른 말로는 천원지방설. 이 천원지방설에 의해서 도읍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러한 동아시아의 우주관을 바탕으로 했다면 당연히 산 위에 둥근 재단, 땅 밑에 네모난 재단을 설립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사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천원지방을 합해가지고 지상에다 하나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둥근 단 3개와 네모난 단을 설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천손사상을 수입했다고 보시면 돼요. 천손사상이 발생했다면 도읍구조가 반드시 이렇게 산상 성곽과 이 평지 성곽, 그래서 평지 도읍성은 남성자 토성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있고 이 산상 이 재단과 산상 왕궁터와 이 토지 평지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조상신의 무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조상신의 무덤을 모아산 유적이라고 합니다. 바로 모아산 유적에서 발굴한 동복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아산 유적은 부여의 왕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아마 이 동복은 그때 그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의 무덤에 부장품으로 넣었던 가장 신성한 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야도 똑같습니다. 이 대성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동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야의 동복도 그러한 천손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대표적인 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흉노입니다. 요녕성, 객자현, 물론 이 적봉 지역에 있는 이것이 흉노가 남긴 동복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르도스에 있는 것은 확실히 흉노족과 관련이 깊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객자현은 바로 흉노계 부여족에 속한 가야인들, 흉노계 부여족 가야인들이 남긴 유물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현재 중국 학계에서는 이것을 흉노의 동복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부여의 동복, 흉노의 동복, 오로도스의 동복, 그 다음에 가야의 동복까지 포함해서 이 동복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넓은 의미의 부여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흉노족과 부여족의 관계는 동족인지 아니면 유산 동족인지 하나의 연합 속에 있는지 그건 우리는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부여계는 최초의
산룡계에 속해 있다가 산룡족에 속해 있다가 산룡이 해체되면은 동호에 속해 있다가 동호가 해체되면은 흉노에 속해 있다가 흉노에서 갈라져 내려와서 가야와 신라의 김씨계로 발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객자현 거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동복 문화권이다. 그래서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후기에 흉노의 서쪽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까지는 동복을 매개로 하는 넓은 의미의 역사 공동체가 있었고 그 역사 공동체의 주도 세력을 우리는 부여라고 볼 수 있다. 그 부여의 세력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야를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이것이 최인호의 제4의 제국 가야에서도 주장하는 거고 우리나라 문헌사학이나 고고학하는 사람들은 그 최인호의 가설 자체를 부정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시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역사에서는 누구도 진실을 100% 보장할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견해와 가설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게 역사입니다. 역사는 진실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는 누구나 가능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열려있는 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유튜브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역기능도 있지만 유튜브의 순기능은 뭐냐? 역사의 해설과 역사의 접근 방법과 또 역사를 보는 관점들이 다양하고 다극화되고 그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매력이 있다면 우리 역사 바로잡기에 위해서 하는 이 유튜브 강좌도 많은 분들에게 그런 다양한 가능성 그리고 여기에 오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우리나라 역사의 가능성을 더 풍부하게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여의 철기 문명과 부여의 동복이고 이러한 부여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고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 우리는 사실 그 유교나 불교나 도교는 배웠지만 우리 전통 사상에 대해서는 거의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부여의 천손 사상을 통해서 고조선의 사상 철학이 부여와 고구려로 어떻게 이어지고 변화하는지를 다음 강의에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35강 마치고 36강 부여의 천손 사상에서 뵙겠습니다.